네,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파워플레인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왔고요. 플러플랜 진행해서 칩 사이즈하고 포트 핀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플레이스먼트 하는 방법도 확인을 했습니다. 플레이스 언더바 옵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툴이 플레이스먼트를 해준다고 했고, 플레이스먼트 블러케이지 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셀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정하는 방법을 실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는 타이밍 드리븐 방법이 하나 있고 컨제스천 드리븐 한 방법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라우트를 먼저 한번 해보면은 어느 구간에 컨제스천이 몰려 있어서 나중에 라우트를 실제로 진행했을 때 DRC LVS가 발생할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법들을 다 확인하고 플레이스먼트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파워를 공급을 해줘야지 됩니다. 스탠다드 셀 자체에 이제 여러 번 보셨으니까 VDD, VSS 포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스탠다드 셀에는 파워랑 그라운드를 전부 다 연결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파워랑 그라운드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파워 쪽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워 플랜을 하는데 파워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느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파워를 측정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고 파워를 정의하는 것도 조금 다른데 우리는 이제 툴 입장에서 파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고 그 툴한테 파워 레포트를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얘가 파악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IC 컴파일러 입장에서 파워를 어떤 형태로 정의하고 어떤 형태로 레포트를 하는지를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파워를 다이나믹 파워하고 스태틱 파워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을 해서 툴 입장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스태틱 파워 또는 리키지 파워라고 하는 거는 그 디바이스가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에도 그 누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때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가, 이때 파워 소비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이제 툴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이나믹 파워, 즉 01010101로 이제 그 스탠다드 셀이 값이 바뀌게 될 텐데, 이렇게 동작함으로 인해서 스탠다드 셀 각각의 파워 소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0에서 1로 바뀔 때,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바뀔 때 파워가 소비가 되는데, 이때에 소비되는 파워를 다이나믹 파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워 소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누설 전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다이나믹 파워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더한 값을 토탈 파워라고 확인을 하고 있고, 그 프라임 타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IC 컴파일러에서 파워 레포트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툴 입장에서 스태틱 파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계산 공식이, 이 공식에 의해서 스태틱 파워를 계산을 합니다. 스태틱 파워를 계산을 하고, 스탠다드 셀을 이제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인버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있고, 위에 VDD, 밑에 VSS가 있고, 이렇게 이제 포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으면 0이 나올 거고 0을 넣으면 1이 나올 건데, 이런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VDD, 그 다음에 리퀴지 커런트의 값을 곱해서 스태틱 파워를 계산을 하고, 위에가 이제 VDD인데 우리가 스탠다드 셀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공정사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만드는 거를 우리가 가져다 쓰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정사에서 스탠다드 셀을 만들 때 기준 볼테이지 전압을
알려줍니다. 이 스탠다드 셀은 몇 볼트에서 기본적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의 티피컬 모드에서, 그러니까 상온인 상태에서 전압이 안정적으로 동작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게 문서에 적혀져 있고 셀 딜레이가 .d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D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V일 수도 있고, 1.2V일 수도 있고, 1V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값을 바꿔서 넣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공정을 선택하면 공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볼테이지를 이 스탠다드 셀에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1.8V짜리 스탠다드 셀을 갖고 있는데 1.2V를 인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타이밍 정보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VDD는 내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스탠다드 셀을 쓰는 경우에 아날로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전압을 내가 스위칭해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 디자인, 그 전압을 바꿔가지고 엠모스, 피모스의 그 파형을 내가 확인을 하면 되고 그런 형태로 구성이 가능한데 스탠다드 셀은 내가 스탠다드 셀에 인가하는 전압을 스윙하는 순간 타이밍 내가 생각했던 홀드 셋업 계산했던 것들이 모두 다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셀을 쓰는 경우에는 고정된 VDD 값을 인가해 줘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VDD는 내가 그 수정을 할 수가 있는가? 스탠다드 셀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VDD 값을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된 값이고요. 자, 그럼 이 리키지 커런트를 내가 바꿀 수가 있는가? 이 커런트, 이 스탠다드 셀을 나는 가져다 쓰는 입장이잖아요. 이 스탠다드 셀 리키지 커런트를 내가 임의로 수정을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안에 있는 그 메탈 패턴이라든지 NL 영역에 대해서 에어리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리키지 커런트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팬텀 셀로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데 머지를 하면은 이제 리얼 피지컬 GDS를 덮어가지고 모스 안에 있는 디자인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본다고 해서 수정할 수가 있는가 보면은 수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제로 수정할 수는 있는데 수정했을 때의 파라미터 값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스탠다드 셀을 쓰는 경우에 VDD도 바꿀 수가 없고 리키지 커런트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셀을 썼을 때 스태틱 파워는 그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이나믹 파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고려하실 건 없는데 이 스위칭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다이나믹 파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인버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1에서 0으로 값이 바뀌잖아요. 그럼 1에서 0으로 바뀔 때의 전력 소모가 얼마나 나오는지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시트를 참고를 하면은 1에서 0으로 바뀔 때 전력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스탠다드 셀 인버터가 1에서 0으로 몇 번 스위칭 되는지를 계산하면은 그걸 곱하면 되잖아요. 몇 번 스위칭 되는지를 체킹을 하면 1에서 0으로 바뀔 때 전력 소모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까 전체적으로 다이나믹 파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01010을 몇 번이 바뀌는지 어떻게 아느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알죠.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 셀이 01010이 몇 번 바뀌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VCD를 덤프를 하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단점이 VCD로 덤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VCD로 덤프를 받을 때는 특정 시나리오에서 동작하는 것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 디자인이 유아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유아트 진행을 할 때 예를 들면은 TX 관련돼 가지고 테스트 벤치를 짠 다음에 안에 있는 디자인이 01010을 바뀌는 거를 덤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010을 바뀌는 게 이 셀이 몇 번 바뀌는지를 VCD로 시뮬레이션 돌리면 VCS나 이런 걸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VCD 덤프를 받으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테스트 벤치
잘 짜야 됩니다. 테스트 벤치를 잘 짜야지 이게 몇 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RX 모드일 때, TX 모드일 때 특정 모듈이 스위칭 되는 게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셀이 얼마나 스위칭 될 건지 이런 것들은 테스트 커버리지부터 해가지고 확인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이내믹 파워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VCD 덤프받거나 이러면은 모든 셀의 정보를 다 덤프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크거나 테스트 환경이 굉장히 많아지면, 이거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시뮬레이션 돌리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파워 레포팅을 보면은 그 셀 스위칭을 평균치를 냅니다. 네가 셀을 몇 개 가지고 있고 이 셀이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토글이 될 것 같아. 몇 번 정도 0101로 바뀔 것 같아 라고 해서 토글 레이시오를 툴이 대충 평균적으로 내가지고 타이밍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이 정도 토글이 되면 이 정도 파워가 나와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파워도 사실은 이제 배우려면 굉장히 많이 필요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이제 그 인버터가 PMOS, NMOS가 이렇게 되어 있고, 게이트 리키지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뭐 이런 내용인데, 네, 뭐 지금 많이 일반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강의할 게 많아서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딴 게 아니고 그 전압과 그 다음에 전력 소모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전력 소모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압이 2분의 1로 줄면은 전력 소모는 4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칩의 전력 소모를 가장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낮추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볼테이지만 낮춰도 4분의 1로 4배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정을 선택을 하면은 그 공정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스탠다드 셀의 그 코어 VDD 값이 얼마인지 문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와 있는데, 이제 좋은 공정을 선택하면 그 스탠다드 셀의 볼테이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좋은 공정을 선택만 하는 것으로 내 디자인의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 편한 방법은 비싼 공정을 사는 게 전력 소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전체적으로 파워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딩 캐패시턴스 값하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볼테이지하고 이제 토글 레이시오를 가지고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툴이 계산을 해줍니다. 툴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 이 로딩 캐패시턴스 값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VDD 값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글 레이시오에 의해서 툴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토글 레이시오도 그냥 평균 값으로 내가 이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VCD 덤프를 받아가지고 다이나믹 파워 시뮬레이션을 돌려야지 정확하게 나올 거고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VDD하고 우리가 이제 볼테이지를 그 낮추는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낮추는 게 전력 소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VDD를 계속 낮출 수 없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레솔드 볼테이지라고 해가지고 0과 1을 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하시는 분들은 0과 1로 모든 걸 판단하는데, 전압이 몇 볼트일 때 0으로 볼 거냐, 몇 볼트일 때 이제 1볼트를 볼 거냐라는 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중간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VTH라고 해서 스레솔드 볼테이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솔드 볼테이지 기준으로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걔는 1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스레솔드 볼테이지 이하로 전압이 들어오면 이거는 0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스레솔드 볼테이지가 이제 뭐 1.8V 셀 기준으로 보면은 0.7V입니다. 0.7V보다 전압이 낮게 들어오면 0으로 인식을 하고 0.7V보다 높게 들어오면 1로 인식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VTH를 낮춰야 0과 1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VTH를 낮추는 수가 있어야지 전체적인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VTH를 낮추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전압을 계속 내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 VTH를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파워를 나중에 레일을 깔면 대충 나오는데 그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 노이즈에서 전압이 흔들려요. 이게 노이즈 때문에 흔들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유효한 값인지를 판단하려면 이 스레솔드 볼테이지가 일정 볼테이지보다 이상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계속 낮추면 뭐 0.2V까지 그냥 내가 강제로 낮췄다라고 하면 노이즈에 의해서 값이 튄 것 뿐인데 0.2V보다 값이 올라가면 1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TH를 막 낮추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고, 이거를 잘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큰, 논문이 되겠죠.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VDD하고 그 딜레이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전압을 낮추면은 전력 소모는 줄어드는 대신에 딜레이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낮추면 딜레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함부로 계속 낮출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전력 소모 측면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디자인 키트를 열어보면은 그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그 28나노 공정 데이터 시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건데 실제로 그 스탠다드 셀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찍어봐요. 찍어보면 전력과 그 실제 셀의 타이밍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퍼레이팅 볼테이지가 하나는 1V짜리가 있고 1.2V짜리가 있는데 이제 스탠다드 셀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여기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1.2V를 인가한 거고, 하나는 1V를 인가했을 때 딜레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값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보실 건 없고 그냥 상관관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은 1.2V잖아요. 1.2V인데 같은 랜드 게이트 셀일 때 오퍼레이팅 볼테이지가 만약에 크면은 딜레이가 확실히 작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볼테이지가 작으면 딜레이가 크다. 실제로 측정을 해봐도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파워를 측정을 해보면은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높은 셀 같은 경우에는 파워 소비가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낮은 애보다 전력 소모가 더 큰 거를 실제 측정 값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키지 커런트를 봐도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큰 셀이 전력 소모 리키지 커런트도 꽤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적으로 만약에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속도가 중요한 디자인인 경우에는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높은 공정과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높은 스탠다드 셀을 픽을 하셔야지 되고요. 내 디자인이 파워가 중요한 디자인이다라고 하면은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낮은 스탠다드 셀을 픽을 하셔야지 됩니다. 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멀티 볼테이지 또는 그 파워 컨트롤링 하는 그 부분인데 이거를 다루면 좋은데 내용이 이것도 좀 복잡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워를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리키지 파워하고 다이나믹 파워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리키지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누설 전류잖아요. 누설 전류 가만히만 있어도 얘가 전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클럭 게이팅이고요. 01001을 이제 이거는 그 클럭 게이팅은 01001 되는 거를 최대한 방지해가지고 스위칭 되는 셀의 그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클럭이 원래는 이제 아무런 클럭 게이팅을 안 하면 이렇게 이제 클럭이 그대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클럭이 계속 들어가는데 클럭 이네이블 신호를 줘가지고 동작할 때만
이렇게 클럭 게이팅을 줘서 이 스탠다드 셀이 스위칭 되는 경우를 좀 줄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로직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고요. 일부 이제 컨트롤 로직을 짜가지고 구현 방법은 간단하죠. 이렇게 엔드 게이트를 넣어가지고 구현을 하면 스위칭 되는 레이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법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파워 게이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워 게이팅을 하게 되면은 누설 전류 흐르는 것 자체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키트를 받아보면은 이제 PMK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파워 매니지먼트 키트라고 해가지고 이 키트를 열어보시면은 이제 특정 스탠다드 셀들이 따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 PMK 셀이라고 해가지고 이 PMK 셀이 하는 역할은 VDD VSS를 컨트롤링 할 수 있는 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푸터 셀하고 뭐 헤더 셀하고 중간에 이제 셀들이 몇 개 있고 전류를 끊고 켜고 하는 셀들이 추가가 돼 있어서 특정 볼테이지 에어리어를 설정을 하고 이 볼테이지 에어리어로 들어가는 파워 라인을 끊고 켜고 하는 그런 셀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내가 파워 게이팅을 할 수 있냐 없냐 PMK 셀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구현을 하셔야지 됩니다. 멀티 볼테이지를 쓰는 경우에 요것만 해도 한 3, 4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걸 쓰고 싶으면 디자인 키트 안에 PMK 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멀티 볼테이지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위에는 1.0V, 요거는 이제 같은 볼테이지고요. 여기는 이제 1V, 0.8V 이렇게 볼테이지 에어리어가 달라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법을 써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높으면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속으로 동작해야 되는 애들은 위쪽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돌거나 유휴 상태가 많은 애들은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낮은 애들로 배치하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실제 칩 제작할 때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엔 좀 복잡하니까 저희는 일단 이 실습 예제는 그냥 단일 볼테이지로 되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실습을 할 겁니다. 우리의 파워 플랜을 하는 최종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스탠다드 셀의 파워를 어떻게 넣을 거냐 이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파워 메쉬를 어떻게 깔 거냐 이거를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탠다드 셀에 파워가 잘 들어가냐 마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파워 플랜 하는 이유가 스탠다드 셀의 파워를 넣기 위해서예요. 여러 가지 방법의 파워 플랜 기법들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이렇게 링 형태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플로어 플랜을 했을 때 처음에 요 코어 에어리어를 지정을 해줬어요. 요 코어 에어리어를 지정을 해줬고 요게 제 기억에 350 마이크로 여기도 350 마이크로였고 요 사이에 유니폼으로 띄었고 여기를 50 마이크로로 띄웠습니다. 50 마이크로로 유니폼으로 띄운 이유는 요 메탈 링을 두르기 위해서 이렇게 띄운 겁니다. 이렇게 띄우고 나서 스탠다드 셀을 안에다 넣고 이 링을 통해서 스탠다드 셀 레일을 연결해 가지고 스탠다드 셀에 파워를 공급하기 위해서 플러그 플랜 할 때 이런 형태로 구현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이 핀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놨습니다. 이 모아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메탈 파워 그라운드 메탈이랑 겹쳐지지 않게 이쪽에는 배치되지 않게 또는 이 메탈 위에 있지 않게 이렇게 이제 따로 떼어놨습니다. 이거는 핀인데 보통 우리가 실습할 때는 M2, M3로 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M1부터 M4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겹쳐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파워랑 레일을 겹치게 되면 이 파워 메탈 번호하고 이 핀 번호하고 겹쳐지게 돼서 쇼트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쪽으로 따로 빼놓은 거고요. 네, 이제 메탈 디렉션하고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아니까 그래서 빼놨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얘는 M1으로만 하고 얘가 M4라고 하면 이 포트가 이 안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탈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잘 이해하고 놓냐 이해하지 못하고 놓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놔야 되는 건 아니고 위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알고 놔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DLC 리버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안쪽에 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스탠다드 셀이 이렇게 놓일 거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셀의 전원 공급을 위해서 최외곽에 이렇게 링을 둘렀던 거고, 이 링을 둘른 그 파워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지금 위에가 그림을 보시면은 얘가 VDD고 얘가 VDD고 얘가 VSS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점점점점 돼서 보이는데 비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요 파란색이 M1이에요. 왜 M1이냐면 스탠다드 셀의 포트는 M1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일을 M1으로 깐 거예요. SF280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가 M2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M2 밑에 M1이 있어요. 포트가 M2로 나와 있는 공정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M2로 레일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 밑에는 사실은 또 M1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스탠다드 셀의 VDD, VSS 라인이 M1으로 나와 있고, 가로로 달려가기 때문에 이 파란색이 M1으로 쭉 연결해 줄 겁니다. 이거를 M2로 하면 안 되냐? M2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M2로 하시면 여기 VDD, VSS 라인에 BR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BR을 넣어주면 BR 1을 다 넣어줘야 되겠죠. 이 구간에. 스탠다드 셀하고 연결되는 그 구간에 BR 1이 다 들어가면 이 스탠다드 셀 레일을 M2로 연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M2로 하면 다양한 많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M2가 되는 순간 이 안에 포트가 있잖아요. 이 포트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포트가 있을 때 M2로 갈아타서 세로로 오잖아요. M2로 갈아타서 세로로 와야 되는데 M2로 가로로 그냥 레일을 깔아버리면 툴 입장에서는 세로로 M2로 와야 되는데 가로로 M2가 있으면 여기서 쇼트 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M2를 깔아보시면 깔리긴 깔리지만 나중에 라우트 하시면 전부 다 에러가 납니다. 네, 디렉션하고 계층 구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가 메탈을 몇 번을 쓸 건지 어떻게 쓸 건지를 고려하시면서 까셔야 뒤에 DLC LVS 바이올레이션이 안 납니다. 이거 생각 없이 그냥 스크립트 쭉 돌리시면은 디자인마다 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스크립트를 쓴다고 해서 모든 디자인에 DLC LVS 바이올레이션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층 구조 항상 보시면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깔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깔리게 됩니다.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네, VSS, VDD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비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비아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 가로 메탈과 세로 메탈은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고요. 여기 M1으로 이렇게 다 레일을 다 연결한 겁니다. M1으로 모든 구간에 다 레일을 깔아가지고 이쪽 외부에서 이쪽 네 군데의 그 모서리에서 전압을 인가해주면 전압이 이렇게 와서 전류가 흘러와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와서 이 레일 따라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레일을 다 깔았기 때문에 이 레일에 VDD, VSS 레일에 전류가 다 흘러 들어가게 돼서 이 레일 위에 있는 스탠다드 셀에는 모두 다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스탠다드 셀을 전원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일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딱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어떤 설명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OCV라고 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온칩 베리에이션이라고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게 온칩 베리에이션이 뭐였냐면 칩이 이렇게 있으면은 특정 공간에 칩이 토글이 많이 되다 보면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스탠다드 셀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가 증가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OCV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생겼을 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뭉쳐져 있는 스탠다드 셀이 갑자기 막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얘가 UART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TX 모듈이
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TX 노드를 동작할 때 보통 이제 같은 동작을 하는 애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TX 로직이 도는 순간 이쪽에 있는 스탠다드 셀이 01010101로 막 계속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 스탠다드 셀이 주변에 있는 그 전류를 끌어다가 씁니다. 쭉 땡겨와요. 왜냐면은 나는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위칭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쪽으로 전류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 쭉 전류가 쏠리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전압이 순간적으로 탁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전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전압이 떨어지면 딜레이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OCV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어제 설명을 드렸고, 이런 OCV 현상 때문에 마진을 준다. 디레이트 값을 줘가지고 1 기준으로 1.04를 주기도 하고 1.09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마진 값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을 줘가지고 해결을 하긴 했는데, 그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파워가 쏠려서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전압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파워가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전압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을 좀 충분하게 내가 하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 공급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이 OCV 관련된 현상이 나중에 칩 제작에서 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프라임 타임이나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줄 때 마진을 충분히 줬지만 실제로 칩을 돌렸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워 공급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사전에 좀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구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DRC, LVS 할 때 아무런 에러가 안 나요. 그렇지만 이런 OCV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뭔가 추가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더 잘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IR 드랍을 이제 히트맵으로 본 건데, 실제로 이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잠깐 설명드리면, 정확하게 본 건 아닙니다. ICC2는 IR 드랍을 보는 툴이 아니기 때문에 ICC2에서 보는 IR 드랍을 믿으실 필요는 없고, 그치만 그냥 경향성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네 곳에서 전류가 들어오잖아요. 이 외부로 나와 있는 이 포트에서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올 건데, 이거를 이제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으로 수도꼭지로 통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애들은 물을 바로 받지만, 정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물이 맨 마지막에 들어올 거예요. 요 가운데 움푹 패인 형태로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정 가운데에 있는 애들이 약간 취약합니다. 전압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히트맵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런 구간이 있으면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 취할 수 있는 게 메쉬를 덧대는 거예요. 메쉬라고 하는 거는 그물 모양입니다. 네. 우리가 맨 처음 디자인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최외곽에 이렇게 파워 링을 두르고,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스탠다드 셀 레일에 파워를 쭉 넣어줬어요. 레일을 깔았거든요. M1으로. 근데 히트맵으로 봤더니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작업을 한 거냐면, 이 그물 모양의 메쉬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그려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메쉬가 없을 때보다 전류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났잖아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많이 늘어났냐면, 맨 처음에 이제 스탠다드
스탠다드 셀이 가운데 있으면 이 스탠다드 셀이 전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요 레일을 통해서만 전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전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위에다가 이제 그물 모양의 파워 메쉬를 쳤잖아요. 그물 모양의 파워 메쉬를 얘 위에다가 이렇게 친 겁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 그물 모양에 있는 이 파워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비하가 다 뚫려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럼 위에서 아래로 바로 전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옆에서 오는 전류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메쉬를 침으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그 전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스탠다드 셀 입장에서는 전원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웨이퍼를 옆에서 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웨이퍼를 이제 옆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스탠다드 셀은 바닥에 있습니다. 스탠다드 셀은 바닥에 있고 바닥에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고요. 그 웨이퍼 그 다이칩 기준으로 보면은 맨 위에 그 패드가 있습니다. 패시베이션 그 패드가 있어가지고 전원 공급은 칩에서 그 자가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원은 밖에서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전원은 밖에서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데, 전원을 맨 처음 받는 애가 누구냐? 맨 처음 받는 애가 얘입니다. 얘가 전원을 제일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제일 상위 메탈에 있는 메탈이 전원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받고 위에 있는 애가 제일 먼저 받은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메탈에다가 전원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최상위 메탈이 파워를 받고 그 다음에 메탈 메쉬를 중간에 깔고 그리고 그 중간에 3번이나 메탈 3번이나 4번으로 메탈 링을 두르고요. 메탈 링을 두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링에서 메탈 1번까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최상위 메탈에서 전원을 가지고 와서 파워 메쉬 통해서 밑으로 내리고 스탠다드 셀 레일까지 내려서 이 스탠다드 셀 레일로 파워를 넣어주는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는 그렇게 들어와요.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라우팅 할 때 메탈을 어떤 거를 뭘 써야 되는지 잘 고르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DRC LVS가 안 나요. 이거를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자, 반대로 이거는 이제 파워 입장에서고요. 파워 입장에서는 맨 상위 메탈에서부터 1번 메탈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스탠다드 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포트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Y 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Y 포트에서 칩 바깥으로 01010을 내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탠다드 셀 입장에서는 맨 밑에 층에 있잖아요. M1으로. 패시베이션 패드는 맨 상위 층에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려면 내가 내보내는 신호를 칩 바깥으로 내주려면 스탠다드 셀 입장에서는 M1부터 해가지고 최상위 메탈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칩에서 외부로 신호가 나가요.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파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신호를 넣어줘야 되고, 스탠다드 셀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신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메탈 자원을 잘 분리해서 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탠다드 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은 무조건 올라가려고 하고, 파워를 넣어주는 애는 무조건 안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만나요. 중간에 만나서 이 메탈 자원 배분을 제대로 안 나면은 쇼트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TS를 하거나 기본적인 라우트를 하거나
할 때는 메탈 버너를 낮은 것부터 하나씩 써서 그 오버플로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내가 파워를 깐다 라고 하면은 상위 메탈에 있는 것부터 써가지고 밑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파워 메탈을 메쉬를 깔 때는 상위 메탈에 있는 메탈을 쓰고, 라우팅을 할 때는 하위 메탈에 있는 것부터 쓰고, 이렇게 해서 내가 메탈 넘버를 잘 설정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시면은 다 쇼트나고 DRC LVS 타이밍도 다 안 맞고 그 이슈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좀 헷갈리니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파워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를 할 건데, 그 파워를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컴파일 PG라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연결을 합니다. 컴파일 PG를 통해서. 이 컴파일 PG는 3단계를 거쳐가지고, 파워를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패턴을 만들고, 두 번째는 어떻게 깔 건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세 번째로 실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해야지 메탈이 실제로 깔리고요. 1번과 2번은 세팅만 하는 거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육안으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을 해야지 육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는 3번이니까 이거를 꼭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자체는 사실은 딱 고정이에요. 이 명령어로 패턴을 만드는 거고, 이 명령어로 규칙을 만드는 거고, 이 명령어로 실행을 하는 건데, 옵션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메탈을 연결할 건데, 이제 버티컬 레이어, 그러니까 세로로, 수직으로 어떤 레이어로 연결을 할래? 라고 했을 때 4번. 우리가 이제 2, 4, 6, 8은 세로로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티컬 레이어로 내가 깔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짝수번 메탈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위스를 지정하시면은 요 두께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해보시면은 아는데, 뒤에 이제 요 트림 해가지고, 펄스 트루 옵션이 있습니다. 트루는 여기 안 나가게 이렇게 딱 막아주는 거고, 펄스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건데,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부에 이렇게 연결할 때는 이렇게 핀이 포트처럼 나와 있어야, VDD, VSS 연결할 때 포트처럼 나와 있어야 이렇게 딱 붙이기가 편할 때가 있어요. 이 포트처럼 안 나와 있으면은 툴이 붙일 때 여기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뭔가 연결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false로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온라인 딱 맞춰가지고 네모칸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얘를 true로 놓으시면은 빠져나가지 않게 그렇게 됩니다. 네. 나머지는 실제로 실습 돌려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 셀 레일을 깔 때 어떻게 까느냐, 그 명령어입니다. 스탠다드 셀 레일 깔 때. 요거는 명령어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스탠다드 셀 커넥트 패턴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세팅을 해주셔야지 되고, 여기는 지금 M2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M1으로 할 겁니다. 네, M1으로 하면 되고, 네, M2로 돼 있나?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예제가 다르게 돼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1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어떤 레이어로 이 레이를 깔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M1입니다. M1이고, 스탠다드 셀을 열어서 이 VDD 포트가 M1으로 되어 있는지 M2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메탈 넘버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일의 두께, 이 두께를 지정하지 않으면 툴이 자동으로 하는데 간혹 가다가 DRC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일의 위스, 이 레일의 위스를
그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하는데 자동으로 했는데 좀 이상하다. 에러가 난다. 여기 DRC 엘베스가 난다. 그러면은 값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값은 그럼 어떻게 찾냐?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요 스탠다드 셀 하나를 열어가지고 이 핀을 보게 한 다음에 요게 VDD잖아요. 요게 VDD니까 이 VDD의 두께를 룰러로 재면 됩니다. 0.06이죠. 네, 요 두께만큼의 레일을 깔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을 안 하면 툴이 알아서 까는데 알아서 깐 게 뭔가 그것 때문에 에러가 나면은 이 두께를 재고 이 두께만큼 깔게 하면은 DRC 엘베스가 안 납니다. 실제로 그 28라면 공정할 때는 이 옵션이 없으면은 그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은 툴이 요 레일의 두께보다 이 스탠다드 셀 이거 패턴보다 더 이렇게 가늘게 깔아요. 그래서 요만큼 노치가 발생해가지고 에러가 나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치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이거 룰러로 재가지고 값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레일의 스탠다드 셀로 전원이 공급되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메쉬는 그럼 어떻게 까느냐? 이렇게 지정해서 가지고 까시면은 됩니다. 네, 이그젠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메탈 넘버, 그다음 피치 이런 것만 잘 지정해 주시면은 까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냥 눈으로 볼 때랑 내가 할 때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연습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를 다 했으면은 잘 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잘 됐는지, 내가 파워를 잘 깔았는지, 혹시 스탠다드 셀에 전원 공급이 안 되는 애가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그걸 보는 대표적인 명령어가 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체크, 파워, 그라운드, DRC를 보는 겁니다. 그 파워 그라운드를 연결을 했는데, 디자인 룰, 예를 들면 두께나 이런 것들,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명령이고요. 파워 그라운드에서. 그 다음에 체크 파워 그라운드 미싱 비아. 비아가 혹시 빠져있는 데가 있는가. 파워를 쭉 깔았는데 비아가 없으면은, 비아가 빈칸이 있으면은 VDD, VSS가 플로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단을 통해서만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아가 빠져있으면 그 아래 메탈 또는 위의 메탈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혹시 비아가 빠진 데가 있나?를 보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워 그라운드 커넥티비티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스탠다드 셀에 VDD, VSS랑 뭔가 커넥션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가라는 거를 보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다 깔고 나면은 이 명령어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보셔야지 돼요. 클리어가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꼭 세 개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이제 파워 그라운드를 연결되어 있는 이그젠플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스크립트 쭉 돌리면은 돌아는 가는데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3개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랩은 할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우리가 랩을 할 디자인이고요. 요걸 가지고 파워 연습을 하시면은 됩니다. 파워 연습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이 메모리에 전원 공급이 잘 되고 있는가. 이 메모리 자체도 이 안에 레지스터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서부터 이제 전원 공급이 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외부에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건데, 물이 흘러 들어오고 여기도 물이 흘러 들어오고 여기도 물이 흘러 들어가고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메모리한테 전원 공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메모리 쪽에 파워 그라운드 핀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를 꼭 보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 보면은 제가 여기 맨 양 끝단에 엣지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엣지셀이 잘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모든 스탠다드 셀 라인에 이렇게 VDD, VSS가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스탠다드 셀이 바깥으로 나와 있거나 또는 이 스탠다드 셀이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실제로 한번 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만들어 놓고 레포트를 본 다음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파워 그라운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명령어가 3가지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있었던 체크, 피지, 커넥티비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 피지, 커넥티비티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해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VDD 커넥티비티가 그 스탠다드 셀 하나가 플로팅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VSS도 VSS가 하나가 플로팅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탠다드 셀이 뭔가 전원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얘라는 걸 알잖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모르는 구간이면 어떻게 찾냐면 여기 뷰에 보시면은 뷰 메뉴에 에러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뷰에 에러 브라우저. 여기 에러 브라우저를 키면은 이제 여러 개의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행했던 명령어의 이름이 뭐였냐면 명령어가 뭐였냐면 체크 피지 커넥티비티였어요. 위에 쭉 있는데 위에 거는 지금 이 에러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쳤던 체크 피지 커넥티비티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하고 오픈을 하시면 에러 브라우저 창이 하나 뜨고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이 스탠다드 셀은 지금 파워 공급이 안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탠다드 셀에 파워 공급이 안 되면 이 셀은 동작을 하지 않아요.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셀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문제 없이 모든 스탠다드 셀에 파워 공급이 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지 됩니다. 플로팅 로드는 이걸로 아는 게 아니고 체크 LVS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체크 LVS를 하시면은 이 플로팅 노드도 같이 포함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워 그라운드만 레포팅을 해주고 사실은 지금 이 스탠다드 셀에 그 Y 포트, A 포트가 있는데 지금 Y 포트 라우팅을 안 했기 때문에 Y랑 A랑 지금 플로팅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파워 그라운드에 대한 그 커넥티비티만 체크하기 때문에 여기는 레포트가 안 나와서 요거는 그 파워 그라운드 전용 체킹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다 보실 때는 라우팅까지 끝난 다음에 체크 LVS로 보시면은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우리 디자인은 굉장히 작은 디자인이고 파워 메쉬가 많지가 않은데 요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이냐면은 그 시납시스 랩에 있는 제가 그 우리 폴더에 시납시스 랩이 있잖아요. 네, 시납시스 랩이 있는데 시납시스 랩에 있는 그 디자인을 연 거예요. 시납시스 랩에 ICC2 요거를 요 디자인을 압축 해제하시면은 요 디자인을 열어볼 수가 있는데 요 디자인을 열면 요 디자인이 나옵니다. 요 디자인이 시납시스에서 레퍼런스 하는 파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안내해주는 파워 플랜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모를 때는 요거를 참고하시면 파워는 이렇게 깔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스탠다드 셀의 파워 공급이 잘 됐는지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쉬를 몇 번째 메탈로 연결했는지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워는 제가 아까 상위 메탈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상위 메탈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그 F8키를 누르면은 여기 탭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오브젝트 탭이 아니라 레이어 탭을 가가지고 처음에 요 눈 모양 있는 거를 다 끄면은 메탈이 다 안 보이는 상태가 되고요. 링은 몇 번으로 했는가, 그 다음에 메쉬는 몇 번 메탈로 했는가를 한번 보면은 8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메쉬를 할 때 세로 메탈로 M8번을 쓴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메탈로 메쉬를 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7번을 키면은 가로 세로 메쉬를 깔 때 위쪽에 있는 7번 8번으로 그 메쉬를 구성을 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걸 끄고 보시면 여기 M1만 켜볼게요. M1만 키고 보면은 스탠다드 셀 레일은 M1으로 다 연결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M2를 켜볼게요. M2를 키면은 M2 밑으로 세로로 이렇게 메쉬 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 M2로 세로 메탈 메쉬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잘 깔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디자인 좀 옵티마이즈 돼 있어서 깐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요거 M2로 세로 메탈 까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DRC, LVS 발생할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받고 3번도 이렇게 보시면 3번은 특별하게 메탈이 없고요. 그 파워로 깐 게 4번 없고 5번도 없고 6번도 없고 7번으로 가로를 이렇게 깔고 8번으로 세로로 메쉬를 친 형태로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7번, 8번 메쉬를 깔고 바깥에 링을 두르지 않았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요 디자인은 요 바깥에 이렇게 링을 둘렀잖아요. 이 링을 둘렀는데 요 시놉시스 랩을 보시면 얘는 원래 이제 우리 방법대로 했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링을 둘렀어야 되는데 얘는 링을 두르지 않고 메쉬로 했습니다. 메쉬로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대신에 커넥티비티가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메쉬를 깔게 되는 경우에는 파워가 일로 들어와서 이 스탠다드 셀로 바로 밑으로 비아를 박아가지고 전원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이 아니라서 링을 두를 수 있기는 한데 직사각형 구조가 아니어가지고 링 두르기가 조금 애매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링을 두르지 않고 전부 다 메쉬로 7번, 8번 메쉬로 파워 구성을 했다. 그리고 스탠다드 셀 레일은 M1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든지 정답은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탠다드 셀에 파워가 공급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요 세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네,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파워 플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플랜을 할 건데, 네, 요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GUI로 근데 처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집 돌아가셔서 하면은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GUI로 먼저 이렇게 한 번씩 해봐 주시고, 잘 안 되시면은 스크립트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라도 한번 꼼꼼히 읽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패턴을 내가 만들 수 있는가를 꼭 한번 돌려보시고, 다 연결이 되셨으면은, 다 연결이 됐으면 체크해야 되는 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항목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 체크 PG DRC, 체크 PG 미싱 비아, 체크 PG 커넥티비티.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요 시납시스 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요 디자인도 그렇고, 이거는 서브 디자인입니다. 서브 디자인.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요 VDD, VSS 포트가 지금, 누군가가 여기다가 파워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파워를 넣어줘야 되고, 이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VDD, VSS가 이렇게 이제 메시가 있기는 한데,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전원 공급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서브 디자인이고요. 이 두 개 다. 얘가 탑 디자인입니다. 얘가 탑 디자인이고요. 얘 입장에서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네모칸 하나가 이제 IO 패드예요. IO 패드고 조금 들여다 보면은 얘로 이렇게 보여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부분이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도 보이진 않지만 여기 위에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있어요. 맨 위쪽에, 최상단에.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는 실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패드입니다. 눈에 보이는 패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와이어 본딩을 하면 이 패드를 통해서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면 이 전류가 이 링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실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패드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라우팅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얘랑 와이어 본딩을 하면 외부에 신호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 디자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 뭐냐면 여기가 VDD, VSS 패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본딩 패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이어 본딩을 하면 이쪽으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링을 통해서 전류가 쭉 흘러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링하고 안에 있는 애하고 연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둥 떠 있으면 이거는 동작 안 합니다. 파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확대해서 다시 보면 확대해서 보면은 이 링하고 이렇게 연결해 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뒀잖아요. 그럼 전류가 여기 외부에 있는 본딩 패드로부터 전류가 들어와서 이 링으로 가서 안으로 가서 요 링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고, 요 링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 전류가 요 안쪽으로 우리는 레일을 깔았잖아요. 스탠다드 셀 레일을. 이 스탠다드 셀 깐 레일에 스탠다드 셀이 놓여 있으니까 이 스탠다드 셀에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둥둥 떠 있으면 안 되고, 요 최상위 탑 디자인 기준으로 그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이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이 IO 패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IO 패드와 실제 물리적으로 메탈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지 외부 와이어 본딩의 전류를 흘렸을 때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림 그리는 거니까 그림적으로도 완벽하게 그 모양이 나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패드 자체도 하나의 그 스탠다드 셀 같은 거예요. 이 패드 자체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러라고 해가지고 이 패드와 패드 사이에 빈칸이 없어야 됩니다. 빈칸이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얘는 IO VDD로 되어 있습니다. IO VDD. 얘는 그냥 VDD고요. 얘는 IO VDD라는 패드가 따로 있는데, 이 IO VDD라는 패드가
얘는 안으로 메탈 라인이 없잖아요. 얘는 안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애가 아니고 얘는 본딩 패드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와이어 본딩을 하면 얘는 옆으로 전류를 보내는 애입니다. 이 IO VDD는. 그래서 칩을 만들 때는 VDD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칩 안으로 들어가는 VDD, 하나는 패드로 가는 VDD. 두 가지 종류의 VDD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VSS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VSS는 이제 공용으로 되어 있는 VSS 패드가 있어가지고 하나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탑 디자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IO VDD를 통해서 외부에서 인가를 해줘야 되고 얘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링으로 메탈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이런 IO 패드가 정상적으로 인아웃 신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레벨 시프터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도 들어가 있고 이 패드 자체에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드와 패드 사이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일부러 빼는 경우가 있어요. 도메인을 분리하려고 이제 브레이크 셀을 써가지고 아날로그랑 디지털 블록을 분리한다던가 아니면 VDD를 분리하려고 강제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IO 필러를 넣어가지고 모든 IO에 전원 공급이 되도록 구성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큼지막한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 주절주절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쭉 진행해보시면 되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시 17분이니까 이건 3시까지 하겠습니다. 3시까지 파워플랜 쭉 하고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화장실 가실 분은 가시고 실습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플랜. 네.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